338쪽에 단순 회수기간법, 그냥 아무런 회수기간법, 아무런 부연 없이 회수기간법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단순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럼 단순 회수기간법이 뭐냐면 회수기간이라는 게 아까 자본회수기간을 가리키는 말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로 투자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이게 바로 순소득 승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럼 단순 회수기간법은 뭐냐? 투자한의 회수기간, 예를 들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목표로 정한 회수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5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기업의 목표 회수기간이 5년이면 5년보다 더 짧은 투자한이 5년보다 더 짧게 회수할 수 있다면 그 투자한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투자한 어떤 해당 투자한이 A라는 투자한이 회수기간이 3년이래. 근데 기업은 목표로 5년을 정했네. 그럼 5년보다 짧으니까 그 투자는 채택하는 거지. 근데 B라는 투자는 회수기간이 7년이라네. 기업은 목표로 정한 게 최소 5년인데 5년 이하면 채택하지만 5년 넘어가니까 걔는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안을 결정할 때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시간보다 짧을 때 투자를 채택하고 길면 투자를 기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합격의 목표 회수기간이 목표 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년) 안에 목표 기간이 1년 안에 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러면 이제 나는 하는 거고 혹시 3년 걸리면 그건 하면 안 돼. 아셨죠? 네. 얼마라고요? 1년이야. 1년이야. 좋아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이제 특징으로 가요. 특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회수기간법,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현가 회수기간만 고려하는 거예요. 현가 회수기간은 꼭 현가란 말을 붙여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하나, 회계적 이익률법을 평균 회계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도 불러요. 회계적 수익률은 뭐냐? 일부러 계산식으로 안 쓰려고, 계산식으로 쓰면 또 오일까봐 분모가 평균 투자액, 분자가 평균 순수익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균 투자액분의 평균 순수익, 이런 개념이 회계적 이익률인데 마치 기대 수익률의 원리처럼 그냥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 회계적 이익률이 있는데 기업이 목표로 정한 이익률, 목표 회계 이익률이 있어요. 자, 목표 이익률이 5%래. 그런데 그 투자한 A라는 투자안의 이 회계적 수익률 또는 회계적 이익률이 얼마냐면 A라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얼마냐면 7%래. 그럼 목표가 5%인데 회계적 이익률이 7%니까 그 투자는 선택할 수 있죠. 근데 B라는 투자는 기업의 목표가 5%인데 B라는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3%래. 그런 건 투자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마치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작으면 투자하지 않듯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의실 필요 없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특징,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별거 아닙니다. 딱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목입니다. 그냥.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제목입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지금부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가운데 먼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이야기할 건데, 자, 여러분, 우리 투자의 결과로 돈이 들어오는 걸 현금 유입이라 그랬죠? 투자할 때 돈이 나가는 걸 현금 유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입과 유출이 시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동일 시점으로 이걸 바꿔줘야지. 그런데 유입도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영 단계 때 여러 번에 걸쳐 들어오고 처분할 때 또 들어오니까 합해야지. 나갈 때도 1억을 투자했는데 한 번만 투자한 게 아니라 최초에 5천 투자하고 그 다음에 3천, 그 다음에 2천 이렇게 투자했다면 합해야지. 그런데 제가 현재 가치를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합하는 걸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네? 현재 가치를 먼저 해. 그리고 나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입과 유출을 합현가가 아니라 현가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 현가합, 들어오는 돈이에요. 현재 가치 합해요. 현재 가치에서 합한다. 나가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도 현재 가치에서 합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들어온 돈 쪽이고 나가는 돈 쪽인데 비교해라. 들어온 돈 쪽이 크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할인입니다. 할인을 해서 할인했으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 거죠. 이쪽이 크면 투자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돈 쪽이 더 크대. 그럼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 뭐하고 뭐를 사용한다고? 현금 유입의 현가압과 유출의 현가압,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순현가법,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순회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 순순회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속한다. 할인현금흐름분석법,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옛날에는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란 말은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캐시플로우를 현금수지란 말보다 현금흐름이란 말로 좀 더 많이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현금수지란 말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현금흐름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인현금흐름분석법,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용어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순현가법부터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순현가법은 뭐의 줄임말? 순현재가치법의 줄임말. 순현재가치 줄여서 순현가라고 합니다. 순현가는 뭔데?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보시죠. 이렇게 뺀 겁니다. 그럴 때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제가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총영업소득을 말하는 건데 알고 보면 주로 유효를 쓴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을 가리켜서 우리는 총영업소득이라고 주로 그럽니다. 이론적 총소득인 가능총소득이 아니라 실제적 총소득이 총영업소득인 셈입니다. 이래 빼내면 순자를 붙이고 앞에 거 읽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부르죠? 순영업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항상 순영업소득 일환 하면 비용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A에서 이렇게 B를 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자 붙이고 앞에 거 읽으면 돼. 순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가에서 이렇게 현가를 뺄 겁니다. 그러면 순자 붙이고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순현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현가는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현금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현가는 현금 나가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현가와 유출현가의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 순현가라고 부른다. 그럼 빼기, 유입현가와 유출현가의 빼기라고. 그러면 유입현가 합해서 유출현값을 뺀 것이 순현가인데 이 둘이 같으면 숫자가 뭐게요? 빼기에서 앞에 것과 뒤에 게 같으면 0이 되지. 그러면 0보다 크단 말은 유입이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하지. 0보다 작단 말은 유출이 크다는 뜻이죠. 투자를 기각하지. 그러니까 빼기로 되어 있는 것에 앞에 것과 뒤에 것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를 0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보면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0과 비교한다 그래요. 그 다음 여기 현금 유입은 뭐냐 이거죠. 들어온 돈이죠. 근데 돈은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 때 들어온다 그랬죠? 운영 단계 때도 들어오고 처분 단계 때도 들어온다 그랬죠. 자, 운영 단계 때 들어온 돈 5단계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어떻게 했었죠? 총, 순, 전, 후. 제일 마지막에 계산한 게 뭐였죠? 세후 현금 흐름이지. 이번에는 처분 단계 때 유입을 보겠습니다. 처분 단계 때 유입은 4단계, 4개죠. 첫 번째가 매, 그 다음 순, 전, 후. 사실은 총순전후 똑같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순전후라 부른다 그랬죠. 자, 매순전후 후. 후가 뭐죠? 세후 지분복귀액이라 그랬죠. 되팔아서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을 지분복귀액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죠. 그러면 하나는 세후 현금 흐름이고 하나는 세후 지분복귀액이니까 둘의 공통점이 뭐죠? 세후 소득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현금 유입은 세후 소득을 쓴다 그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세후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죠. 제가 현재 가치 하는 걸 두 글자로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할인한다 그랬죠. 그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죠. 그 할인율이 뭐냐? 재투자율입니다. 할인율과 재투자율은 같습니다. 이건 뭐의 줄임말이냐면 재투자 수익률의 줄임말이고 재투자할 때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재투자율이 뭔데? 어떤 투자의 결과로 나타난 돈을 현금 흐름이나 이익을 딴 용도로 빼내지 않고 다시 거기다 재투자하는 거예요. 다시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재투자 수익률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재투자할 때 수익률이다.
그게 뭐다? 할인율이다. 그러면 요구수익률이 할인율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현재가치 할 때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죠? 여기 현재가치 할 때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죠? 그럼 요구수익률이 몇 %인지 주어져야 수년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수년가법에서 수년가를 구하려면 요구수익률이 주어져야만 수년가를 계산할 수 있다 또는 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 계산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나 지금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요구수익률이 주어져야만 수년가를 계산할 수 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화 때는 제가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현재가치.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간혹 지난주에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했는데 35%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계산은 일부러 나중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반에 계산 되게 잘하는 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계산은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분을 기준으로 해야지 잘하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하시고 나중에 제가 따로 계산하는 것들은 또 이야기할 테니까 절대 서둘지 마세요. 다시 와서 요구수익률이 먼저 주어져야만 수년가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 투자는 결정할 때는 제가 수년가를 숫자 뭐하고 비교한다 했죠? 0과 비교해. 빼기는 0과 비교하거든. 크기 비교할 때. 그래서 수년가를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다는 말은 앞에 거 유입이 크다는 뜻이니 투자 채택하자. 0보다 작다는 말은 뒤에 거 유출이 크다는 뜻이니 투자 기각하자. 그러면 둘이 같다면 유입과 유출이 같다는 뜻이니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으면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럼 투자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한다는 말의 뜻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0이거든요. 그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채택은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채택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으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여기는 등호가 안 붙습니다. 여기는 크거나 같다고 등호가 붙습니다. 그 다음 독립적인 투자는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기를 이렇게 순현가법 수년가를 MPV라고 이렇게 합니다. 수년가법. 그리고 수년가법에서 수년가를 따져보는데 투자한 A하고 투자한 B를 제가 계산했다고 치고 얘는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계산했다고 치고 수년가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수년가입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뭐냐? 여러분 이거 0보다 크게 작게? 커요. 그러니까 투자 채택합니다. 이거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투자를 채택합니다. A도 채택, B도 채택.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큰 투자는 다 채택합니다. 0보다 작으면 기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 우선순위는 있어요. 투자 우선순위가 A가 더 우선이게 B가 더 우선이게? A가 더 우선이에요. A를 우선으로 채택하고 그 다음 B를 채택하고 이 순서예요.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는 A, B 수년가가 더 큰 거. 수년가가 뭔데? 알고 보니까 번 돈이지. 그러면 A에 투자하면 수년가가 1억이란 말은 결국 1억 버는 거지. 유입하고 유출의 차이니까. B에 투자하면 2천 버는 거지. 여러분은 1억이 더 좋아? 2천이 더 좋아? 예, 왜 굳이 물어보느냐? 2천이 더 좋아요 하는 분도 있어요. 작지만 큰 한벽을 주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별걸 다 걷고 진짜로. 진짜로. 이번에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민법 같은 거 공부하면 배타적이란 말 나와 안 나와? 하나 선택하면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년가가 0보다 큰 투자 대안이 쭉 있어. 그런데 다 가질 수 없고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대. 왜? 투자 금액이 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돈이 투자하는 곳이 한정돼 있어서 A를 선택하면 B를 버리고 B를 선택하면 A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거 버릴래? B 버리고 어느 거 선택이요? A를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년가가 0보다 큰 놈 중에서 더 큰 놈을 선택하는 걸 상호 배타적인 투자아니라 한다. 아시겠죠? 그래요? 점검 좀 하고 갈게요. 투자자들의 부는 말하자면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은 부는 정확하게 수년가 크기만큼 증가해. 자 여기다 투자했으면 이 사람 재산 얼마 증가하게? 1억. 여기다 투자하면 2천. 투자자의 부는 수년가 크기만큼 증가해. 그 다음 수년가는 투자안의 모든 현금 흐름 운영 단계 소득 다 따지고 처분 단계 소득도 다 따져. 그러니까 정확하고 정교합니다만 복잡해.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 쓰는 거지 실무에서는 잘 안 써요. 순영가법이니 뭐니 내부 수익률,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안 쓴다고. 왜? 복잡해서. 근데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필요하다고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다 따집니다.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합니다. 현재 가치 한다 그랬죠? 고려합니다. 그리고 순영가를 구할 때 아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영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전부 다 일부러 프린트에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나는 머릿속에 좀 남게 되고 나는 공부 능력이 좀 있다. 나름대로 좀 하겠다. 그럼 프린트에 있는 걸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남아. 그리고 강의를 또 들어보세요.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나 제가 막 그렇게 너무 많이 몰아붙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막 이렇게 결혼만 하는 거 해세요. 막 이렇게 화이팅 막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왜? 부담을 조금 덜 드리고 끝까지 가자고. 그럼 다 많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 말만 하지 마요. 듣다가 안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듣다 안 들으면 몰래 원래.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요구 수익률이 5%냐 10%냐에 따라 달라지지. 요구 수익률이 5%일 때의 순영가와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순영가는 다르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영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울러 순영가법에서는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한다. 뭔 말인데? 가치의 가산 원칙은 여러 투자안을 복합적으로 평가한 값이 투자안을 따로 평가한 값의 합과 같다는 뜻인데요. 잠깐만 봐요. 메모처럼 모르셔도 돼. 이런 거 적어놓지도 마시고 이렇게 밑줄 긋고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들 그런 것들 메모하지 마요. 여러분에게 단어도 설명드린 거야. 이런 거 막 외우려고 애쓰지도 말고 이런 말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냥 이 단어만 나와.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봐요. 무슨 뜻인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순영가 얼마? 1억. 여기 순영가 얼마? 2천. 합치면 얼마? 1억 2천. 이게 두 개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A와 B에 함께 같이 투자했을 때 순영가를 계산해도 1억 2천 나와. 각각 구해서 합산해도 1억 2천 나와. 각각을 합한 것이 전체와 일치해. 그걸 가치의 가산 원칙이라 그래요. 굳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좀 이따가 수익성 뉴스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은 안 그런가 보지? 안 그래요. 순영가뿐만 각각 두 개를 합친 게 전체의 순영가와 일치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한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볼게요.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PI라고 표시할 건데 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어떻게 한 거다? 나누기로 연결한 거야. 나눈 값이요. 나누기야. 그럼 나누기로 연결했다라고 할 때 우리 분수는 나누기인데 앞으로 분수로 된 개념들은 누차 말씀드리기를 알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에 쓴다고요? 분모에 쓴다고요? 분자에 써. 그러면 유입하고 유출을 따졌을 때 둘 다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수익성을 따지고 수익성을 나타낼 때는 유입이 더 중요해, 유출이 더 중요해. 유입이 더 중요하니까 유입을 분자에 써. 유출을 분모에 쓰고. 외우실 때 이런 개념이 잡히면 외우기가 쉽다니까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때 외우시면 돼요. 유입을 분자에 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니까요. 순내수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순순의 세 가지는요. 무조건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유입에서 유출을 빼기 한 게 순현가고 이렇게 나누기 한 게 수익성 지수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나누기로 연결하는데 분자가 유입이고 분모가 유출이다. 근데 분수는 분자와 분모의 크기가 똑같으면 숫자가 몇이에요? 1. 그래서 분수에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 1과 비교해. 1보다 크면 분자가 커. 유입이 크네. 1보다 작으면 분모가 커. 1보다 작으면 분모가 커서 유출이 커요. 그러면 1보다 크면 유입이 크니까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유출이 크니까 투자를 기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1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서 짚어드립니다. 제가 분수로 된 거는 무조건 1과 비교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냐면 분수는 1과 비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분수는 1과 비교한다고 좀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잘 강의를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 크기를 비교할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수로 된 개념 중에 크기 말고 방향이 있어. 방향. 얘의 방향과 얘의 방향. 분모와 분자의 방향. 분모가 증가할 때 분자도 증가한다. 같은 방향이라네. 그러면 양이요. 양. 같은 방향일 때 양이잖아. 반대 방향이면 음이고, 양이 뭐냐면 0보다 크다는 뜻이고, 음이 뭐냐면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비교할 땐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기 비교하는 것들 몇 가지 제가 나열해 드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비교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비교하거든요. 원료 지수는 제품 중량분의 국제 원료 중량으로서 크기를 비교하고, 이렇게 수익성 지수도 현금 유입과 유출의 크기를 비교하니까 전부 다 지금 나열한 것들은 다 1과 비교해요. 그런데 같은 탄력성이라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 말이죠.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인데 얘는 방향이야. 소득이 들 때 수요량이 드는 건 정상재.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0보다 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와는 열등재. 방향이 반대죠. 그럼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얘는 방향 비교니까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도 방향 비교하니까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합니다. 분수로 된 개념 중에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1과 비교하고, 방향 비교할 때는 0과 비교한다. 아셨죠? 아무 소리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그게 뭐 학문적이네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그런 말 하면 그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우는 건지를 제가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아셨죠? 분수로 된 개념은 크기 비교할 때는 1과 비교하고, 방향 비교할 때는 0과 비교한다. 그 다음에 빼기로 된 것에 앞에 게 크냐 뒤에 게 크냐 빼기 개념은 무조건 0과 비교한다. 그래서 수년가는 0과 비교한다.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한다. 감 잡으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현금 유입은 똑같이 유입은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입은 운영 단계 때 총, 순, 전, 후 계속 하는 거야. 총, 순, 전, 후 5개 중에서 후, 세후 현금 흐름이었다. 그 다음에 처분 단계 때는 매, 순, 전, 후 세후 지분 복귀하겠다.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세후 소득이다. 그리고 할인한다. 할인할 때 할인율을 재투자율이라고 부른다. 재투자 수익률의 줄임말. 수익 나오면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한다. 재투자 수익률이 결국 할인율이고 수익률이다. 따라서 재투자율은 뭐냐? 요구수익률이다. 그러므로 수년가를 구하려면 요구수익률이 결정돼야 수년가를 구할 수 있듯이, 수익성 지수를 구하려면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어 있어야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투자안을 결정할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유입이 크다는 뜻, 채택. 1보다 작다, 유출이 크다는 뜻, 기각. 그럼 우리는 독립적인 투자안을 또 보잔 말이에요. 자, 수익성 지수를 계산했거든요. 수익성 지수를 PI라고 표시해놨는데, A의 수익성 지수를 계산했더니 2래. B의 수익성 지수를 계산했더니 말하자면 3이래요. 그렇다고 치잔 말이야. 어떻게 나왔나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야. 우리는 계산 문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에서는 안 합니다. 심화에서는 제가 다 유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어. 그 1보다 커 작아. 커 그러니까 채택. 1보다 커 작아. 크니까 채택. 다만 투자 우선순위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 있어야지. 그럼 뭐가 우선이냔 말이에요. 3이 수익성이 더 크다는 뜻이지, 2보다는. 그러니까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 A.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건 다 채택하고 1보다 작은 건 기각하는 게 독립적인 투자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두 개를 비교한다면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 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순서 달리한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배타적인 투자안으로 가잔 말이에요. 배타적인 투자안이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놈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B 선택, A는 버리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수년가법으로 투자를 채택하는 것이 내부 수익성 지수법으로는 기각될 수 있다가 맞아 틀려? 맞죠?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를 채택하는 것이 수년가법으로 기각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수년가가 나오면 수익성 지수가 되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같은 짝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내부 수익률로 가요.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IRR로 표시할 텐데, 이 의미가 뭐다? 현금 유입의 현가압과 유출의 현가압을 같게 만든 할인율입니다. 같을 때 수익률. 현금 유입의 현가압과 유출의 현가압을 같게 만든 할인율, 이것도 계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내부 수익률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집어넣고
유도까지 보여드릴 텐데 그거 안 할 거라고 지금은.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대 수익률이 뭐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 안에서 구해진 거잖아.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든 할인율. 이게 뭐다? 내부 수익률입니다. 근데 질문이요. 유입과 유출이 같으면 순현가가 어떻게 되지? 양쪽이 같으면 아까 순현가가 뭐냐고.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되지? 1로 만든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시험에 번갈아 가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든 할인율이다.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다.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이다.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내부 수익률의 개념.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했어. 1년 후에 1,100만 원이 수익이 기대돼. 지금 1,000만 원, 1년 후에 1,100만 원. 그러면 수익률이 몇 %예요? 그리고 10% 금방 구했잖아. 그 내부 수익률이야. 투자한 돈하고 수익 사이 내부에서 구했으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투자한 돈을 가지고 밑에 미래의 수익률을 구했지만 거꾸로 미래의 수익을 지금 돈 할인하는 개념으로 구해도 똑같다니까. 그게 바로 뭐야? 네,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 안에서 구했으니까. 이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쉽게 구하는 법을 알려드린다니까. 또 내부 수익률과 뭐를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니까 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잖아요. 그러듯이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 그러니까 순현가는 뭐하고 비교했지? 아까 0하고 비교했고,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했고,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0 아니야. 내부 수익률은 절대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수익률은 언제나 투자의 기회비용인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때 현금 유입은 세후소득을 써요. 그리고 재투자율은 아까 순현가법은 재투자율이 뭐였죠? 요구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은 재투자율이 뭐였죠?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를 구하려면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돼야 되고,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려면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돼야만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방금 여러분 봐봐요. 자, 1,000만 원 투자했어. 1년 후에 1,100만 원이야. 내부 수익률이 몇 %랬지? 10% 구하는데 요구 수익률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안 필요했잖아.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돼. 요구 수익률 필요 없어. 그냥 내부 수익률은 그 안에서 구하는 거야. 따라서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려면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틀려? 틀려.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투자한 결정할 때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독립적인 투자안을 보잔 말이에요. 독립적인 투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놈 중에서 가장 크면 다 선택하는 거야. A든 B든. 그러면 A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봤거든요. 자, A의 내부 수익률 찾아봤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A의 내부 수익률은 20%래. B의 내부 수익률은 30%래. 그러면 A 채택이요, 기각이요? 채택. B는 채택이 기각이요? 질문합시다. A를 채택하는 근거가 뭐예요? A를 채택하는 근거가 뭐냐고? 요구 수익률 뭐 어쩌고? 내부 수익률 뭐 어쩌고? A를 채택하는 근거가 뭐냐고? 채택한다며요. 20%니까? 20%는 채택해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가 5%면 채택 안 하고? 요구 수익률이 주어지지 않았잖아. 채택에다가 말 못해요. 이제부터 요구 수익률이 주어질 거걸라? 요구 수익률이 10%라 치자. 이렇게 주어져야만 그때서야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하고 나중에 혼동하면 안 돼.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어. 근데 투자 결정할 때는 필요해.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어. 근데 투자 결정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 걔하고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어요.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투자 결정할 때는 있어야 돼. 얘하고 얘를 비교할 거거든. 자, 얘가 크네? 채택. 얘가 크네? 채택. A 채택, B 채택. 이해가셨어요? 독립적인 투자. 항상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거든. 그런데 투자 우선 순위는 있어. 뭐가 먼저? B가 먼저, A가 나중. 질문합시다.
순형가법의 투자 우선순위와 내부식률법의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OX. O. 그 다음 배타적인 투자 아닙니다. 내부식률이 요구식률보다 큰 놈 중에서 더 큰 놈만 선택하고 나머지 버려. 그 배타적인 투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거 선택? B를 선택, A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순형가법으로 투자를 채택하는 것이 내부식률법으로 기각될 수 있다. OX. O. 내부식률법으로 투자를 채택하는 것이 순형가법으로 기각될 수 있다. OX. O. 지금은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해서 그렇지 나중에 계산까지 해보면 진짜 그러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와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독립적인 투자안과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이 내부식률법의 특징을 잠시만 이야기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내부식률법의 특징입니다. 내부식률법은 복수의 내부식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식률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야. 투자안이 하나인데 제 말은 A라는 투자안을 가지고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했거든요. 근데 요구식률이 10%래. 근데 내부식률이 하나는 20%고 하나는 5%래. 이렇게 복수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할 땐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이걸 기준으로 하면 투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투자 결정이 고단해질 수가 있어. 심지어 그나마 이런 내부식률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요? 라고 따지지 마세요. 왜? 이거는 공인중개사 범위를 넘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범위를 넘어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경우가 말이죠. 어떤 걸 구하려면 미지수 값을 구하려면 이 방정식이 제대로 주어져야만 맞출 수 있는데 미지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정식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못 구하는 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2차 방정식부터는 하나도 공부 안 하거든. 왜냐하면 그런 거 했다 그러면 다 어려워하셔. 너무 어려워하셔. 아주 단순한 산수도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풀어. 절대 시험에 2년 거 이런 것도 안 나오더라고. 다 1년 거만 나와. 그러니까 2차 방정식도 안 하는데 고차 방정식 안 하거든. 그러니까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만 한 번씩 짚으세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지 않아.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인데? 여러분 가치의 가산 원칙에 의하면 내부식률 이 두 개를 더하면 몇 퍼센트가 돼야 돼? 50%가 돼야 되는데요. 실제 전체의 내부식률을 계산하잖아요. 50%가 안 돼. 그러면 각각을 더하면 전체 내부식률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아. 그거는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야. 각각을 더하면 5가 돼야 되는데 전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면 5가 안 돼. 그러니까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죠. 순형가법밖에 없어.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는 건 순형가법밖에 없어요. 네 번째,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돼. 자체에서 구하기 때문에. 이 말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를 결정하려면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 이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 필요 없는데 투자 결정하려면 있어야 돼. 걔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진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참 개론에는 헷갈리는 것도 많아. 그런데 제가 아주 많이 반복해 드릴게요. 또 그다음 우리 순형가법과 내부수익률법 비교예요.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게 두 개 비교니까. 순형가법에서는 모든 예상들은 미래 현금을 뭐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죠? 요구수익률로 재투자. 그래서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재투자. 순형가법은 요구수익률로 재투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재투자. 그리고 할인율과 수익률은 표현상 다를 뿐이지 내용 의미상 같아. 그러니까 지금 돈을 1년으로 바꿀 때 여러분 이자율이 10%면 1,000만 원을 이자율이 10%면 이자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년 후에 1,100만 원 되걸랑요. 그럼 거꾸로 10%를 할 증률의 개념이라면 수익률의 개념이고 1,100만 원을 지금 돈으로 바꾸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할인율이 10%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를 표현할 때 미래 가치로 바꿀 땐 수익률 내지는 할증률로 표현하고 현재 가치로 바꿀 땐 할인율 개념으로 표현할 뿐이지 그 의미는 원리상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재투자 수익률인데 왜 그걸 자꾸 할인율이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투자 수익률과 할인율은 의미상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할인율, 여기서 할인율이 바로 재투자율이고 따라서 얘는 요구 수익률이고 얘는 내부 수익률이다. 그 다음 순영가법은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익성지수법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순영가법을 이용하여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기업의 극대화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보실래요? 순영가 크기 얼마야? 하나만 선택한다면 여기 순영가 크기 얼마냐고 1억. 그 말은 얼마 번다는 얘기 1억. 그런데 얘네들은 투자자의 부를 측정하려면 순영가 크기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럼 아까 B에 투자하면 순영가 크기 얼마지? 2천. 여기도 2천. 그럼 내부 수익률법으로 비교해 봅시다. 자, 순영가법으로 투자하면 투자자 부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1억만큼 증가하고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하면 투자자의 재산 부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2천만 원만큼 증가해. 얘는 B를 선택하니까. 그런데 내내 설명하고 다 까먹은 분이 뭐라고 질문한다? 왜 내부 수익률법인데 순영가를 비교하나요? 아까 그랬잖아. 무조건 순영가 크기가 재산 증가 크기라고. 그래서 재산 증가 크기를 보려면 순영가 크기를 보면 돼. 그럼 B를 선택한단 말은 순영가 크기로 말하면 2천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부 순영가법으로 하면 1억만큼의 투자자 부가 증가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수익률만 보고 투자 결정하면 그 결과를 따져보면 이 사람은 2천만 원만큼만 수익이 부가 재산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영가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자 부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그래서 순영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 선호돼요. 잘 기억하세요. 이런 내용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비교 좀 해보려고요. 원래는 했던 얘기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비교해서 했는데 이거 자료에 안 넣었더니 열심히 베끼시길래 부랴부랴 자료에 똑같이 설명한 거 다시 또 만들어서 넣었는데 자, 쓸 건 없어요. 자, 봐봐요. 현금 유입 뭐라고 그랬지? 유입 뭐라고 그랬어요? 세후소득, 얘도 세후소득, 얘도 세후소득. 그 다음 재투자율, 할인율 넣었어. 얘는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 그 다음 가치가산원칙 성립, 불성립. 성립, 나머지는 불성립. 그 다음에 부의 극대화. 다시 말하면 재산이 극대화되는 거. 얘는 부의 극대화 달성입니까? 아닙니까? 달성. 그러나 얘는 달성되지 않죠? 비달성. 얘는 투자 결정할 때 순영가는 뭐하고 비교하죠?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얘는 뭐와 비교하죠?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얘는 내부 수익률은 뭐와 비교하죠?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정리됐죠? 그래요. 말하고자 하는 바 그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과 어림셈법을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 어림셈법을 먼저 했는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방금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해보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주로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 분석할 때 쓴다. 반면에 어림셈법은 소규모 부동산의 영업 경비나 수익 발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그 소규모 부동산에 적합하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투자 기간의 모든 현금 흐름, 취득, 운영, 처분 다 따진다. 얘는 첫 해 한 해 것만 따진다. 매각 수익, 처분할 때 수익 따지지 않는다. 첫 해 한 해 것만 따져서 어림잡아 짐작한다. 얘는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한다.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얘는 장점이 뭐다? 논리적이고 정교하다. 그러나 단점이 복잡하고 어렵죠. 복잡하죠. 단점 복잡하다. 근데 얘는 장점이 뭐다? 간단하니까 알기 쉽다.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 일부러 장점만 실어놨어. 왜? 단점은 허접하고 안 맞는다 그러거든. 그럼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 나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공부해요. 그러면 나중에 점수 허접하게 나옵니다. 진짜예요. 세상 이치가 모두 그렇지. 재밌고 간단하게 공부했는데 나중에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김에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 다만 제가 어렵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24개는 넘을 수 있도록 준비는 잘 해야 된다고. 그걸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려는 것도 그런 연유예요. 되게 초반에 열심히 하다 지쳐서 뒷심이 딸린 게 많은데 우리나라 선수들 피겨 할 때 보면 말이죠. 피겨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되게 출발할 때 앞서가진 않고 항상 뒤에 간다고. 앞서가면 이 바람을 가지고 가는 부담감도 있고 끌어가기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단거리 500m 이하 단거리는 앞서가는 게 좋대. 그러나 장거리는 먼저 뒤에 가면서 앞 사람들끼리 1위와 2위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지치는 걸 봤다가 순간 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근데 우리는 단거리 아니거든. 시험이 나름 장거리거든. 그러니까 뒷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잘 제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자 문제 프리면에 가면 치고 나가셔야 돼. 그래서 탁 이거 나왔어요. 이거 찍어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 찍어요. 그러면 착착착 이렇게 가셔야 돼. 그때가
곤란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강조한 것 위주로 하시고 프린트에 있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책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고 못 읽겠으면 지금 읽지 마시고 나중에 심화 때 제가 밑줄 체킹하고 체킹해드리면 그때 읽으시고 아셨죠? 부담 갖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어떤 분이 매년 나오는 게 뭐 굳이 비교를 해. 민법은 좀 남는 것 같은데 개론은 안 남아요. 아, 나 나중에 비교해봐. 민법이 남아있는 것 같은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는지 개론이 잘 나오는지. 민법이 많이 남아있는데 점수는 안 나오네요. 막 그런다. 민법 선생님한테는 비밀.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가회수기간법을 할인회수기간법이라고도 말해요. 현가회수기간법을 할인회수기간법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현재 가치가 할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회수기간법 하면 단순 회수기간법을 가리키는 거였고 걔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건데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 초기에 투자한 돈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순 회수기간보다 현가 회수기간이 좀 더 오래 걸려. 단순 회수기간으로 5년 걸리는 걸 현가 회수기간으로 6년 걸린다든지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보고 이거 계산하라고 절대 안 하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단어만 아세요. 제목만.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이해가셨어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고. 따라서 고려한다. 이걸 잘 알아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4개 외세요. 순순의 현. 되셨죠? 순순의 현은 고려한다. 나머지 고려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투자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금융론으로 들어갈 텐데 금융론은 12.5%가량이 시험에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약 5에서 6문제가량 출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금융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